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산출세액 계산 구조 시간인데요. 종합소득세 편에서는 이 강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하시는 우리 이제 애독자분도 계실 건데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드리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용어가 금융 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내일 당장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말이죠. 종합소득세 2024년, 2023년 귀속분이죠. 그래서 2023년 종합소득세 귀속분 신고 내역서를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쭉 여러분 한번 한 10페이지 이상 될 건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산출세액 계산 구조 시간인데요. 종합소득세 편에서는 이 강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 위임을 해서 말이죠. 신고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서도 의뢰인, 즉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께서 위임만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절세 효과에 대한 그 어떤 차감에 대한 효과를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접근을 했을 때 그분들도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산출세액 계산 구조에 대한 결론은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해 드릴 거니까는요.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이 시간을 집중만 하시면 종합소득세가 바로 이런 거구나. 따라서 향후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서로 협의를 할 때, 논의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종합소득세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매매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할 경우에 우리 세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금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 세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처음부터 취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소득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종합소득세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시고 가장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종합소득세, 예,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산출세액 계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율과 납세 절차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보시면은 제가 그 표를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한 10개 정도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하시는 우리 이제 애독자분도 계실 건데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드리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10가지 정도의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소득과 소득 금액에 대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일컫는 통상의 금액입니다. 소득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갑은 말이죠. 학교를 다닐 때 을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했고요. 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을보다는 여자친구가 많이 따랐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갑이 을을 만나면서 본인이 이제 연봉을 한 6천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을아, 너 어디 회사 다닌다면서 너 연봉 얼마씩 받아? 그랬더니 8천만 원씩 받는답니다. 연봉을. 갑이 깜짝 놀래죠. 자기는 6천만 원 받는데. 갑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 그 8천만 원 세전이야, 세후야? 이렇게 따져보죠, 또. 세전이냐, 세후냐? 직장인들은 많이 따지는데, 여기에서 을이, 세전 8천만 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연봉 8천, 세전이 말이죠.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그냥 통상적으로 일컫는 금액. 이걸 바로 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전 8천만 원.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소득 금액은 뭐냐? 소득 금액은, 네. 이 소득과 소득 금액을 여러분께서 좀, 나누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소득 금액은 특정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예, 전 페이지에 돌아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예,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사업 소득 금액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사업 네. 소득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요. 사업 소득 금액은 사업 수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하게 되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소득 금액은 여기다가 사업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네. 사업 소득 금액은 특정 소득의 총 수입 금액. 이게 사업 소득 수입의 사업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경비를 빼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는 거고 수익 금액이라고 보는 거고 소득 금액은 금액이 붙어 있는 거 소득 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사업자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소득 금액에서 이제 이자가 붙어 있는 거죠. 소득 금액에서 배당이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 금액의 그 용어의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이자 소득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수익 금액에서 수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이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거겠죠? 그래야 이자 소득 금액이 나오니까. 근데 이자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분리과세 네, 이자 소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리과세 이자 소득. 네. 여기에서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잠시 후에 한번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배당 소득 금액은 똑같죠? 배당 수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분리과세 배당 소득을 제하면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소득 금액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 수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죠? 네. 필요
경비를 제하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자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자 소득 금액,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은 사업 수익 금액에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있겠죠. 필요 경비, 그거를 공제한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익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뭡니까?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함을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인데 여기에서도 근로수익금액, 수입금액, 아까 갑과 을이 대화한 내용이 있죠? 네, 연봉, 세전 8천만 원, 그죠? 세전 8천만 원이 근로수익금액이죠? 근로수익금액. 여기에서 근로수익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만을 위한 또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소득공제. 네, 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금소득도 연금수익금액. 매달 얼마씩 우리가 연금을 받았어요. 그 12개월로 총 받은 수익 금액 중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한 나머지가 연금 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또 어떻게 될까요?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수익 금액, 기타 수입 금액. 기타 수익 금액은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께서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기타 수익 금액입니다. 기타 수익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정해 놓거든요. 수입을. 예, 그래서 기타 수익 금액에서 우리가 1억에 대한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1억을 다 수령을 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세금을 떼죠. 네, 세금을 떼는 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필요 경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경비. 세금을 뗀 나머지를 우리가 수령을 받죠. 그 수령 금액이 뭐다? 기타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다 나눠놨다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몇 가지죠? 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죠? 그죠? 네. 총 6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놨다 이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대분류를 보시면 종합 소득세죠? 지금 종합소득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대분류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 무엇을 합쳤다. 종합적으로 합쳤다 이런 거죠. 종합과세 이게 뭡니까? 총 6가지. 자,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종합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이 금액소득을 6가지로 나눠 놨어요. 네, 6가지를 나눠 놓고 전부 다 이렇게 합칩니다. 자, 이거를 6가지를 다 합쳤어요. 자,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있죠? 이거를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그게 바로 종합과세라는 겁니다. 종합과세. 두 번째 면을 보시면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종합소득세의 정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분류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득이 6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또 뭐냐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자, 퇴직소득은 언제 발생이 되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소득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득이 발생이 됐죠? 네,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거 따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분류. 양도소득세. 이제 종합소득세가 마치면 이제 양도소득세 강의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이 됩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호텔을 처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과세 표준에 곱하기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나오죠. 네, 그래서 양도세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죠. 네, 나머지 소득은 이렇게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소득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퇴직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호텔을 처분한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 소득. 불규칙적인 소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소득세를 이렇게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분류와 분리가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려운데 이 분리과세는 뭐하냐. 따로 분리해서 분류하는 게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원천징수인데요. 원천징수. 우리 직장에 다니셨던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이나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하는 경우를 바로 분리과세 항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 소득이에요. 반복적 소득.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인데 이 원천징수는 이렇게 보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과 좀 연관성이 있어요. 세 가지의 소득금액과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해서 과세하는 방법 6가지를 전부 다 합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분리과세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6가지의 소득 금액을 다 모아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렇게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소득 금액을 왜 6가지로 이렇게 나눠 놨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가지로.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호텔도 취득을 해서 말이죠. 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로소득도 발생이 되죠. 근로소득 금액도 발생이 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소득 금액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소득은 같지만 근로에 따른 소득 금액이 있을 거고 사업에 따른 소득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요건이 다르게끔 발생된 소득 금액이니까 각각의 필요 경비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자부터 배당,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까지. 기타 소득도 1년에 한 번씩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뭐 로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제가 어디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해서 그 원고료를 제가 받았어요. 신문사에서. 이런 소득도 발생이 되겠죠? 뭐 10만 원을 받았다든지 20만 원을 받았다든지 제가 어디 이제 강연을 갔습니다. 한 3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이런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네, 3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필요 경비로 뭐 기름도 넣을 수도 있고 밥도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출이 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나서 발생된 소득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주머니를 각각 나눠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 경비를 각각 제해서 합산해서 종합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6가지 중에 맨 앞에 이자 소득 금액 있죠? 네. 이자, 네. 소득 금액. 플러스, 네. 배당 소득 금액. 배당, 네. 소득 금액은 다른 소득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용어가 금융 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 이번에 금융 소득 금액 얼마나 나왔어?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이 합해진 금액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금융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말이죠. 네. 원칙적으로 보시면은 금융소득 금액이 어떤 용어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 그랬죠? 이자 소득 금액에서 분리과세 이자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소득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를 합치니까 금융 소득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금융 소득 금액이 말이죠. 1년에 연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 중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정도 소득 금액이 발생되는 분이 계실까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연 2천만 원이면은, 그죠? 예.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자,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이 두 개는 합산하지 않겠다. 이건 합산하지 않겠다. 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있으면 연금소득 금액이 있으면 기타 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 4가지만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2개를 묶어서 이거를 여기에 소득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어떻게 분리해서 과세하느냐? 이게 이제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이런 부분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어떻게? 세율이 15.4%를 과세해서 분리 과세하겠다. 만약에
금융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죠? 연 2,000만 원 이하. 이때에는 15.4%를 적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금액 있죠? 네, 여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분리해서 이거를 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하겠다. 그리고 뺐죠? 빼고 나서 그 값이 말이죠. 다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이 있다면 이것만 따로 묶어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외외적으로 말이죠. 내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금융, 소득 금액이 말이죠. 연 2,000만 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죠. 초과해서 금융 소득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과세관청에서 2,000만 원. 여기 위에를 이해하셨으면 금방 이해하세요. 2,000만 원까지. 2,000만 원까지는 15.4% 해서 분리 과세하죠. 분리 과세하고요. 2,000만 원 초과분이 있죠. 2,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분은 이제 합산하는 거죠. 합산하는 종합 과세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종합 과세를 적용해요. 만약에 2,500만 원이다. 2,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우리 그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5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500만 원이 발생이 됐죠? 그럼 50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500만 원 포함되고 또 나머지 이제 소득 금액이 있으면 또 여기에 포함시켜서 쭉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각각의 6가지 항목의 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 될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항목에서 세금이 다 발생이 된다면 소득 금액이 발생이 된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겠죠. 높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금액이 발생됐을 때에는 15.4%죠. 네, 15.4%를 적용해서 떼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거니까 납부할 세액이 좀 적게 나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이 됐죠? 네, 종합소득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하면 이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종합소득과세표준. 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목의 기본이 뭐죠? 모든 세금은 어떻게 나오죠? 네. 과세표준. 과표죠. 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그 세금에 따른 세목에 따른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죠. 그러면 과세표준까지 나오면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득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소득공제를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패스를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항목이니까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 이 인적공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보시면은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기본 공제는 뭐냐면 본인 있죠. 본인. 네,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어요. 부양가족.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각각. 그럼 4명이죠? 4명. 만약에 아버님만 모시고 있어요. 부양가족을. 그럼 3명이죠? 각각 150만 원. 150만 원을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바로 기본 공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의 첫 번째는 기본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경로 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 네. 우대 공제. 경로 우대 공제는 1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장애인 공제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또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도 역시 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 네. 가족 공제가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공제는 1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직 과세 표준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 중에 지금 인적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인세죠? 인세. 네. 내 배우자도 소득이 있고 저도 소득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돼요. 신고납부. 그래서 만약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 만약에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내 배우자와 같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1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내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둘 중에 소득세를 내가 더 많이 낼 것 같아. 그럼 제가 공제를 받는 게 낫겠죠? 근데 배우자가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는 거지 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인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적공제 다음으로 또 공제받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소득공제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소득공제가 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네,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자, 연금 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보험료로 납부하는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령하는 금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가 있죠. 그럼 연금 보험료 공제는 우리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공제받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건강보험료, 건보료라고 하죠. 네. 국민건강보험료. 네. 또 여기에 연금보험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죠. 네. 고용보험. 네. 고용보험을 우리가 납부했을 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도 말이죠. 장기, 요양,
보험료도 여기에 항목에 포함이 돼서 말이죠. 연금보험료 공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세 번째는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벌써 특별히 들어가면은 어떻다? 모든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호텔을 사업하고 있죠. 그러면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다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소득공제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누구만 해당 사항이 있느냐? 예, 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자, 여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되는 사람은 누구죠? 근로자죠. 네. 이 근로자분들만 한해서 특별히 소득공제를 더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다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네. 여기에는 보험료, 네. 각종 보험료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 이게 뭐냐면 이제 전세 보증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차입을 했어. 이걸 특별소득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호텔을 보유한 사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네.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한도가 있어요. 연 300만 원. 연 300만 원. 네. 근데 우리가 그 호텔을 보유하시면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 매달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자 우리 소득공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사업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여기에서 제해지는 거예요. 제하면은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죠. 필요 경비에서 우리가 매달 지급했던 이자 12개월치를 여기 필요 경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근로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근로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죠. 소득공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 이자 상환액. 나왔죠? 네, 근로자도 역시 이자 상환액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만약에 월세를 주고 있다.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 월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근로자는 공제가 됩니다. 사업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자는 월세가 공제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기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네. 기타 소득공제. 자, 마지막 소득공제인데요. 기타 소득공제는 여기에서 주택 청약저축. 주택 청약 저축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하죠? 네, 이거 우리 공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우리도 공제 받아요. 여기에서 특별소득 공제만 근로자만 해당하고 1번, 2번, 4번은 호텔 사업자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우리 공제 받죠? 네, 그 다음에 체크카드. 네, 공제 받죠? 네. 체크카드. 네. 그 다음에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네. 이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네. 장기, 집합, 네. 투자 증권, 저축.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공제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는 호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번을 제외한 1번, 2번, 4번은 우리가 소득 공제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가 말이죠. 이 소득 공제가 모든 거를 다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소득 공제 한도. 한도가 얼마냐면은 2,500만 원까지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놨어요.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더 이상 소득 공제를 안 해주겠다. 2,5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거고, 보시면은 1, 2, 3, 4번이 있죠? 네. 1번, 2번은 소득 공제가 다 됩니다. 되는데 3번, 4번에서 여기에서 일부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정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마이너스 소득 공제를 하니까 뭐가 나왔죠? 네,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가지까지 소득 공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출세액이 나오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세율이죠. 세율. 곱하기 세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세율은 8단계 누진 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율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세율이 8단계 누진 세율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과세 표준도 역시 8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네. 그래서 최저 세율이 예를 들어서 최저 세율이 6%거든요. 예, 6%인데 여기에 지방세 10%가 붙어요. 10%. 6%에 10%. 그러니까 여기 최저 세율이 6.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6%. 지방세 1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종합소득세는 국세죠? 네, 국세예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지방세 1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6.6%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네. 세율에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산출세액을 전부 다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다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 여기에서는 뭐였죠? 소득 공제였죠? 소득 공제. 여기에서는 세액 공제. 산출세액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소득 공제가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세액 공제가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그렇죠. 세액 공제가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항목이겠죠. 그래서 세액 공제를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내용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액 공제는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첫 번째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 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액 공제는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네. 다자녀 가구 있죠?
네, 다자녀 가구가 이제 자녀 2명 이상은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라고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액을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지금 공제액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분류가 많이 됩니다. 세액 공제만 이야기하는데 한 2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카테고리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소득세 공제가 있고 자녀세 공제가 있다. 자녀세 공제가 있고 세 번째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이것도 이제 한도가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전부 다 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 항목에서 또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액 공제만 가지고 강의를 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액 공제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나오죠. 특별 또 나오죠. 특별 세액 공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결정세액. 그렇죠? 네, 결정세액. 그러면 이 결정세액에서 어떤 게 첨가가 돼야만이 납부할 세액이 되느냐 이 과정만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정세액이 나오면은요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네. 자, 여기에서 기납부 세액을 제하면 우리가 먼저 세금을 냈다 이겁니다. 그 제해줘야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납부세액은 뭐냐? 기납부세액은 우리 종합소득세를 이제 매년 납부했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이나 AB 창업자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기납부세액은 첫 번째는 전년도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었죠. 전년도 종합소득세. 저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저도 이제 납세자 중에 하나인데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죠. 2분의 1. 네, 50%를 언제 냈냐면은 보통 직전 연도죠. 이게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지금 올해 이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했죠? 네, 그러면 그 전년도 2023년도에 기납을 먼저 했다 이겁니다. 얼마? 50%를 기납했어요.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이미 납부를 했어요. 언제 납부했느냐? 50%를 11월 30일까지 이미 납부했습니다. 네. 예납이라고 그러죠? 예납도 안 하면 이거 가산세 다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 50%를 11월 초쯤 이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그쵸? 여러분 잘 한번 상기해 보세요. 11월 초쯤에 예납하라고 50%가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징수예요. 예납이기 때문에 그 50%를 납부를 했어요. 50%를 이미. 그래서 2024년도 이듬해에 만약에 이때 내가 1,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래서 2024년 이듬해에 종합소득세가 1,5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제 500만 원만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호텔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50%를 이미 납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기납부세액에는 뭐가 있냐면 원천징수죠. 원천징수세액. 이미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마다 3.3%씩 원천징수를 해서 내가 소득 금액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천징수 3.3% 미리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듬해에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거는 여기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줘야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구조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소득과 소득 금액에 대한 이렇게 차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두 개를 이자와 배당을 묶어서 연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이죠?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연 2천만 원 초과가 됐을 경우에 2천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를 한다. 15.4%죠. 그 다음에 초과분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모아놓은 게 뭐다? 종합소득 금액이다. 네. 종합소득 금액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를 해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 과세 표준은 뭐다? 무조건 곱하기 세율.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을 전부 다 우리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세액공제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근로소득, 자녀, 그 다음에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를 해당 사항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세액이 결정이 되면 전년도에 애납한 종합소득세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감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고요. 종합소득세, 이런 거였어. 처음 이제 접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크게 애로사항 없이 종합소득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용어의 정의. 지금 나와 있는 한 11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11가지네요. 11가지의 용어의 정의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뭐 한 80%는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신고내역서. 신고내역서를 보면 이 항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데 신고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메일로, 카톡이든지 신고내역서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신고내역서를 보시면 90%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내일 당장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말이죠. 종합소득세 2024년 2023년 귀속분이죠. 그래서 2023년 종합소득세 귀속분 신고 내역서를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쭉 여러분 한번 한 10페이지 이상 될 건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종합소득세 제3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